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24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퀴즈를 봤었는데 그 마지막 문제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냥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했고요. 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고 처리를 하고 안 되면은 저희가 엑셀 파일에 마지막에 여러분 성적 정리할 때 그때 반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커버할 그리고 지금 커버하고 있는 챕터 9 핸드아웃을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이제 요 커렉션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강의 노트 핸드아웃에는 바로 써놓고는 그때 아마 수업이 다 끝나가서 빨리빨리 한다고 하다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면 이래요.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G가 있고 버티스와 엣지.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노드와 이게 라인들이 있는데 스패닝 트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스패닝 트리라고 하면 이 버텍스와 노드 중에서 모든 버텍스 죄송합니다. 버텍스와 엣지죠. 버텍스와 엣지 중에서 이 버텍스 이거 노드라고 보면 돼요. 예, 노드는 다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엣지는 일부 포함 안 해도 되는 그런 새로운 그래프예요. 그래서 all이에요. all vertices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패닝 트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그 노드들에는 어쨌든 다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버티시즈 노드들 중에서 일부를 정해요. 일부를 정해놓고 얘들끼리 연결하는 트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거를 스타이너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ubset of its vertices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V, set V가 아니라 V의 proper subset인 거죠. proper subset. 그래서 제가 하여튼 설명을 좀 잘못했고요. 노트에는 바로 적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뭐예요? 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면 이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호스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또는 브로드캐스팅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건 브로드캐스트 라우팅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일부만 하니까 이거는 멀티캐스트 라우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합을 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서브셋 그러면 이게 프로퍼 서브셋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죠. 그냥 같을 수가 있죠. 같으면 어때요? 같으면 이 문제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트에서도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엄밀하게는 스타이너 트리는 멀티캐스트 라우팅과 관련돼 있고 스패닝 트리는 브로드캐스트 라우팅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파이널 리그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6월 8일 수요일 수업 시간에 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옵셔널한 파이널 리포트를 내고 싶으면 네, 그 전에 저와 주제와 스코프 아웃라인에 대해서 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제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뭘 할 거다 이렇게. 자, 오늘 수업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쨌든 이 챕터 9은 LTE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LTE와 NR에 대해서 5G NR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주로 LTE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셀룰라,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예전에는 텔레폰에 관련된 거라서 그렇게 하겠다. 요즘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죠. 셀룰라 모바일 스탠다드의 어떤 챌린지스, 채널이 문제다 결국은 이런 거였죠. 그런 것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이 3GPP라는 단체가 이 셀룰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 스탠더다이제이션에서 아주 키 플레이어로 등장했는데 그 히스토리, 그 다음에 3GPP가 제안한 그 캔더딧 스탠다드가 결국은 3G, 4G, 5G에서 이제 인증이 되고 그래서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로 이제 ITU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됐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3GPP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게 컨소시엄이에요. 여러 회원사들이 있어요. 연구소들도 들어있고 회사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3GPP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3G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결성된 컨소시엄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어때요? 4G에서도 5G에서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이름을 그렇다고 매번 바꾸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0세기 폭스4 인데 21세기가 되는데 21세기 폭스로 바꾸지 않잖아요. 바꿨나요 혹시? 예,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ird generation 프로젝트 파트너십이에요. 예, 파트너십 프로젝트. 죄송해요. 헷갈려요 맨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확정을 하잖아요. 확정을 하면 이 릴리스란 이름으로 다큐멘트를 딱 내요. 퍼블리시를 해요. 그래서 줄여서 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렐 9 그러면 릴리스 9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릴리스 16 이렇게. 그럼 이 릴리스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테크니컬 스피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면은 이해가 쉽게 가요. 눌러보세요. 예, 여러분이 찾는 법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기말고사에. 네. 네,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여기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테크니컬 스피시피케이션 그룹에서 냈는데 이게 설명을 하면요. 여기 보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관한 스피시피케이션을 작성하는 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러니까 이 3GPP에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룹. 뭐 여러 일을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서 완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릴리스 17 조금 전에 얘기했죠. 릴리스 17을 위해서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그룹의 사실은 이제 뭐 서브 그룹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게 제목이고요. NR의 Physical Channel and Modulation. 제가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TS, 방금 뭐라고 했죠? Technical Specification. 스펙이 뭐냐 할 때 스펙이 사실은 뭐예요? 무슨 나이, 레코드 이런 뜻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신장 얼마 뭐 이런 건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는 스펙이라는 게 마치 뭐 스펙 쌓기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의 레주메 빌딩 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본래 스펙은 뭐 그런 뜻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번호를 다 달리했어요. 예를 들면 피지컬 채널 앤 모듈레이션은 요 번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때요?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보겠어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3GPP로 이동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 3GPP라고 돼 있고요. 3GPP 포탈 했는데 스페시피케이션 38.211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떤 특정한 버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탭을 눌러야 돼요. 그럼 여기 줄줄이 이제 버전들이 뜨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맞는 버전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버전만 하다 보면 숫자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이 퍼블리시 된 날짜도 같이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인데요. 스페시피케이션은 이제 확정된 표준이란 뜻이에요. 물론 업데이트는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TR이라는 또 문서가 있어요. TR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리포트. 아직 스펙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하고 이럴 때 제출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 테크니컬 다큐먼트라고 부르는데요. 테크니컬 다큐먼트와 뭐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테크니컬 리포트는. 근데 이 회의를 해서 이제 합의를 보는데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회사, 어떤 때는 뭐 연구소 이런 데서 자기들이 딱 문서 하나만 내서 써서 제출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요 문서는 티독 문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리스본 포르투갈에서 2016년 10월에 열린 회의예요. 3GPP 회의예요. 3GPP의 랜 워킹 그룹 1의 회의인 거예요. 어떤 회의? 미팅 넘버 86 BIS. 복잡하죠. 거기에 요게 있잖아요. 요게 티독 문서의 넘버예요. 그다음에 요게 제목이고 Way Forward on Low PAPR Modulation in NR. 복잡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
퀄컴, 인텔, 보다폰, AT&T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같이 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밀자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 안 들어있는 회사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화웨이가 없네요. 그렇죠? 화웨이도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데 화웨이 빼고 했네요. 그렇죠? 아마 화웨이가 다른 방식을 제안했나 봐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거는 릴리스고요. 그래서 릴리스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표준이 확정되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표준이죠. 자기들이 제시하는 표준이죠. 아직 뭐 ITU에서 뭐 5G 라트로 인정받은 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확정한 표준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테크놀로지 에볼루션 그래서 셀룰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표준들 특히 이제 3GPP와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R99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릴리스라는 걸 달기 시작했고요. 넘버링이 좀 이상하긴 한데 릴리스 5, 6, 그다음에 8 하다가 10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모든 게 다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보면은 릴리스 15이 뭐 이니셜 5G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5G가 NR이라는 이름으로 5G 표준이 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는 릴리스 17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건 5G인데 17이죠. 그러니까 표준을 한 번에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니셜은 15고 17에서 예를 들면 좀 더 뭐 완성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릴리스,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이게 확정된 거고 그 전에 막 서로 디스커션 할 때 T독이라는 문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T독 문서도 한번 눌러보자고요. 이게 링크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르면요. 이게 이제 3GPP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서치하는 페이지인데요. 이미 서치를 눌러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요 문서 아까 R1-1610904라고 돼 있었죠. 여기 있잖아요. R1-1610904.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요 창에다가 이걸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디렉토리 리스팅 해서 쭉 나와 있고 뭐 3GPP, TDOCS 뭐 어쩌고 해서 written contribution.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지만 리포트들을 하는 거죠. 리포트를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딱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way forward on loop. 그러면 요거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줄줄이 뜨죠. 여기서 또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86 B 회의에서 나온 모든 티독 문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줄줄이 있죠. 네. 여기서 찾아야 돼요. 밑도 끝도 없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네, 통신 표준에 대한 관련된 언급이 있는 수업을 들었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표준화 관련해서 돌아가는 일들이 결국은 릴리스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T독 문서 이런 걸로 디스커션이 되고 이러는데 뭐 전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자, 다음 섹션 이제 Key Aspects of LTE 그래서 이제 뭐 지금 4G LTE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TE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느냐 먼저 요구 사항이 새로 있어야 표준을 정하잖아요. 다운링크 즉 기지국에서 모바일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의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좀 높여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0mbps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는 웃기시네 이럴지 모르지만 이 논의가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저거 될까? 이게 100mbps per user란 뜻이야? 아니면 기지국이 보내고 있는 모든 트래픽을 합쳐서 100mbps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인당 100mbps는 아니겠지. 그 다음에 다운링크는 이렇고요. 업링크는 그 절반이 약간 요구됐어요. 좀 절반이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일단 제약 조건이 있죠. 얘는 뭐예요?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가는 거고 얘는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가는 거죠. 다운링크, 업링크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업링크는 뭐예요? 여러분 핸드헬드 디바이스일 가능성이 높죠. 트랜스미터가. 그럼 얘는 파워 리미티드예요. 파워 리미티드. 맞아요? 네, 전력이 제한돼 있어요. 파워가 리미트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동일한 크기의 업링크, 다운링크 밴드를 할당했는데도 실제로 업링크는 기대가 약간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메가 업링크, 20메가 다운링크 이렇게 할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업링크, 다운링크 밴드 위스는 똑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처음부터 달랐던 거죠. 업링크가 역시 어렵다. 저도 그래서 뭐 모사와 뭐 연구를 할 때 주로 업링크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플레인 레이턴시 언더 5 밀리세컨드라고 돼 있는데 이 데이터 플레인이란 게 참 뭐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유저 플레인이라고도 하고요. 간단히 유저 플레인, 플레인이라고도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와이어드 네트워크, 더 인터넷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보내고 싶은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보내서 엔드 투 엔드로 5 밀리세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컨베이 되는 데이터가. 그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셀 엣지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셀룰라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뭐 편의상 헥사고날 셀들을 쓰지만 뭐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헥사곤 모양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셀의 경계가 존재하느냐? 경계도 사실은 없죠. 근데 편의상 이제 이렇게 앱스트랙타이즈를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 셀 엣지라는 게 있다면 헥사곤이든 일반적이든 어떤 뜻이겠어요? 이 타워에 기지국 타워와 타워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이쪽으로도 애매하고 저쪽으로도 애매한 녀석이 셀 엣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 엣지 유저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기지국에든 링크가 스테이블하고 릴라이블하게 뭐 잘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녀석이 셀 엣지 유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동통신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셀 엣지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데 그때마다 통신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겠어요? 짜증이 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A사 가입했는데 하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통신이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제가 무선통신 전공인데 제가 지금 앉아서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있는 이 제 책상이 하필이면 음영지역이에요. 전화만 오면 끊어져요. 놀랍게도. 여기서 조금만 한 서너 발만 가도 잘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지역이 넓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짜증 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셀 엣지에서 셀 엣지가 없을 수는 없지만 퍼포먼스가 향상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느리게라도 되게. 그러니까 전화가 끊어지는 게 최악이죠. 지금 저는 최악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셀 엣지 퍼포먼스를 좀 올리자. 그리고 이 셀 엣지 유저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것은 영원한 숙제예요, 사실. 셀룰라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2001년에 그 9월 11일 날 참 날짜도 이상한 911 해서 119에 해당하는 거죠. 미국에서 일부러 그 알카에다 사람들이 선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날 뭐 그 테러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 건물 잔해에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핸드폰이 고장나지 않은 이상은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할 거고 그러면 매몰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셀룰라망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위치를 참 잘 찾아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몇십 센티미터 이내로. 그래서 이제 그런 디맨드가 이때부터 생겼어요, 사실 이때. 그래서 사실 저게 좀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포지셔닝 또는 로케이션이라고 하죠. 포지셔닝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정밀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뭐냐면 내가 어느 셀과 어소시에이트 돼 있느냐 하는 정보만 찾을 수 있었죠. 셀룰라망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이 셀 사이즈가 몇 킬로미터 되면은 뉴욕 맨하탄 같은 곳에서 매몰된 사람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나 뭐 이런 연구를 계속 하자. 이래서 이제 ITU에서도 이 4G 관련돼서 이제 call for proposal을 할 때도 저 requirement를 좀 세게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계속 되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디맨드가 있어서 ITU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사람들한테 자자자 우리 이제 3G는 됐으니까 4G로 넘어가서 표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했지만 3GPP라는 단체가 자기들이 3G를 할 때 3G 표준을 만들 때 WCDMA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막 와야 되는데 얘들은 우샤우샤 해서 LTE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안타깝게도 포지셔닝 관련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표준이었어요, 처음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FDD와 TDD 모드를 다 서포트한다고 돼 있고요.
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FDD, TDD는 업링크, 다운링크의 듀플렉싱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듀플렉싱이라는 것부터 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참 죄송한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하고 뒤에서 안 할게요. 이 듀플렉싱이라는 것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트랜스미터가 있고 리시버가 있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TRX 이렇게 줄이거든요. 트랜스미터 리시버가 한 번에 이퀄되어 있는 어떤 디바이스. 그러면 당연히 쌍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TRX1이면 얘가 TRX2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뭐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일방향보다는 쌍방향이 여러 가지로 유효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에크를 주려고 해도 쌍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 링크, 반대로 가는 링크는 좀 뭐 데이터 레이트가 낮다 하더라도 좀 unreliable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화하는 걸 생각하면 특히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워키토키라는 거 있잖아요. 군에서 사용하던 뭐 무전기라든가 2차 대전 때 이런 거 보면 뭐 무슨 뭐 독수리 나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버 이러죠. 꼭 오버. 예, 오버가 뭐예요? 오버가 나는 할 말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채널을 릴리스 할 테니까 내가 신호를 더 이상 안 쏠 테니까 네가 쏴서 나한테 답해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누구 나와라 오바. 우리는 오바 이렇게 얘기하죠. 오바. 예.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퀀시 축이면은 어떤 채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워키토키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부터 뭐 12번까지 채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밴드고 지난번에 밴드와 채널 얘기는 했었죠. 그렇죠? 채널즈예요. 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그냥 나눈 걸로 봤을 때 밴드와 채널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채널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5번 채널을 가지고 서로 통화하기로 했어요. 5번 채널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TRX가 TX가 될 때는 얘가 못 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오바 하면서 뭘 어떻게 해요? 주고받죠. 네. 이런 거는 뭐라고 해요? 이런 거는 half duplex라고 해요. 그러니까 듀플렉싱이 되긴 되는데 절반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반은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중에서 한 방향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럼 풀 듀플렉스는 뭐겠어요? 풀 듀플렉스는 내가 말하는 와중에도 상대도 말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질문할게요. 이 FDD라는 것은 셀룰라망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다운링크를 위한 밴드와 업링크를 위한 밴드를 이렇게 나눠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풀 듀플렉싱이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이 되겠어요. 듀플렉싱이인데 이게 풀 듀플렉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운링크로 다운로드하면서 업링크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FDD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풀 듀플렉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FDD라고 하면. 그런데 LTE는 여기 나와 있지만 FDD로도 할 수 있고 TDD로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표준 설계를. 그래서 그 나라마다 밴드를 어떻게 경매에서 팔아 넘기느냐 이 서비스 회사들에 따라서 이제 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나라의 주파수 엘로케이션 테이블을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메가에서 업링크 다운링크 나눠줄 만큼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냥 20메가짜리 하나밖에 못 준다 그러면 방법이 뭐겠어요? 예, 그 20메가짜리를 어떤 때는 업링크로 쓰고 어떤 때는 다운링크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잠깐 이 밴드 하나를 가지고 업링크도 쓰고 다운링크를 쓰려면 엄밀하게는 풀 듀플렉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half 듀플렉싱이 되는 거죠. 실제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TDD로 하면 지금 FDD 모드 LTE와 TDD 모드 LTE가 가능한데 TDD로 하면 요 할당받은 밴드를 어떤 시각에는 업링크로 쓰고 어떤 시각에는 다운링크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장단점이 있죠. 조금 전에처럼 20메가만 할당해 주면 어쨌든 업링크 다운링크 다 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업링크 다운링크 쓰려고 하는데 보면 다운링크를 많이 쓰면 업링크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고. 그러니까 당연히 밴드를 2개 20메가짜리 받은 것보다는 뭔가 못하겠죠. 그다음에 서로 업링크 다운링크를 일종의 지휘자가 지휘하듯이 코어디네이션을 해가지고 모든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딱 시간에 맞춰서 업링크 시그널을 쏘고 다운링크 시그널을 귀에 이렇게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컨트롤이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FDD로 선택을 했어요. 정부가 사실은 결정한 거예요. 정부가 그냥 우리는 이번에 4G 망을 위해서 20메가짜리 3개와 업링크 3개와 20메가짜리 다운링크 3개를 할당할 텐데 하면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운링크 1, 다운링크 2, 다운링크 3, 업링크 1, 업링크 2, 업링크 3 이렇게 한 다음에 경매에 붙이는데 얘와 얘를 페어링해서 팔고요. 얘와 얘를 페어링해서 팔고 얘와 얘를 페어링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저렇게 업링크, 다운링크 페어를 우리가 이제 몇 월 며칠까지 팔 건데 입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애가 예를 들면 1, 2, 3번 페어 중에서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가 제일 잘 나가는 회사고 틀림없이 정보를 이렇게 해보니까 가장 큰 입찰 금액을 써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1, 2, 3이라고 번호 붙여놓은 페어 중에서 어느 걸 사자고 제안해야 돼요. 물론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딱 이것만 생각하고 그 미래 이런 걸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 뭐가 들어있느냐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뭐가 할당돼 있는데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나오는 거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아무래도 어때요? 아무래도 강한 시그널이면 이게 리퀴지가 있죠. 네. 그러면 이쪽 다운링크에서 뭔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간섭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쪽은 어때요? 업링크에서 뭔가 간섭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가운데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해놨더니 좀 있다가 정부가 얘는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거 봤죠? 그럼 황당한 거죠. 간단한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냐면 다운링크가 낮은 쪽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낮은 주파수일수록 감쇄가 덜하거든요. 잠깐만 제가 이 거꾸로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력을 또 잃었어요. 업링크가 보통 죄송합니다. 업링크를 낮은 주파수에다가 죄송합니다. 네. 정부에서 할 때 업링크를 낮은 주파수 대역 쪽에 깔아주고 다운링크를 높은 주파수 대역에 했어요. 그 이유는 업링크가 아까 말했지만 조그만 핸드헬드 디바이스잖아요.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신호가 멀리 갈 수 있어요. 다운링크는 어쨌든 간에 기지국이 강한 파워로 보내죠. 근데 업링크는 조그만 디바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감쇄가 조금이라도 적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기지국까지 갈 때.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미래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면 여기 1번이라고 써놓은 게 좋은 거죠. 뭐 다운링크에 어차피 센 파워로 보내면 되니까. 하지만 말했듯이 옆에 어떤 밴드들이 있느냐, 걔들 파워가 어떻게 되냐, 걔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그 방사하는 라디오 시그널의 스펙트럴 마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안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줬는데 정말 그걸 잘 지키는 녀석들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을 배우면 알게 될 텐데 그 이미지 밴드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 이웃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실제 시스템을 만들 때 헤테로다인 리시버를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저 멀리 떨어진 시그널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이 설계를 좀 쉽게 해놓으면 별 생각 없이 해놓으면 그러면 이미지 밴드 시그널을 없애려고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돼.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야 하긴 해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LTE는 표준을 만들 때 LTE라는 표준을 3GPP가 만들 때 FDD와 TDD를 모두 지원하게 해서 이 컨소시엄에 있는 각 회사들이 주로 타겟팅하는 뭐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큰 문제 없이 이 표준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앤 코딩인데 여러분이 모듈레이션 앤 코딩이라는 것은 제가 뭐 그 와이파이 할 때도 말을 한번 했는데 이 MCS라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됐어요.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이에요. 스킴. 여기서는 방법 이런 거죠. 페어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MCS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와이파이에서도 있고
이 LTNR에서도 있어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제가 기말고사 문제용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MCS 테이블 관련해서. 그러면 뭐 MCS 테이블 4 뭐 어쩌고 해서 뭐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요. 이 칼럼들이 쭉쭉쭉 있는데 참고로 테이블에서는 요 하나하나를 패널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칼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CQI 해서 번호가 뭐 이렇게 1, 2, 0부터 있던가요? 뭐 3 해서 뭐 예를 들면 11까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모듈레이션 심볼 또는 모듈레이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뭐 코드 레이트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줄줄이 다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모듈레이션 코딩 페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이 채널 퀄리티 CQ,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채널 퀄리티가 매우 좋아. 그러면 매우 전송 속도가 빠른 모듈레이션 코딩 스킨 페어를 선택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채널 퀄리티에 따라서 전송률과 그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 이런 걸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을 어댑티브, 적응적인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이라고 해요. 그래서 AMC라는 말도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어요. 이제는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코딩. 그래서 이 용어들은 꼭 알아주면 좋겠어요.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코딩, MCS 테이블, CQI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LTE에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All IP 코어 네트워크를 지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디맨드에 보면 지금 안 써놨지만 뭐 ITU에서 그렇게 해요. All IP로 가자. 그래서 All IP로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IP 네트워크 그러면 뭐 물론 상위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3부터 이제 기존의 인터넷과 거의 동일하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거기서는 그 레이어 4에서 그렇잖아요. 레이어 4에서 ARQ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와이어리스 채널은 굉장히 챌린징한 채널인데 거기서 여러 문제를 다루려면 어때요? 예. 레이어 1, 2에서 뭔가 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레이어 1, 2에서는 포워드 에러 커렉션만 하겠지라고 하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레이어 1, 2에서 우리가 포워드 에러 커렉션과 그다음에 ARQ를 다 컴바이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4G, 5G 네트워크에서 ARQ는 어디에서 일어나니?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맥 서브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레이어 2 안에 있는 서브 레이어죠. 거기서도 하고 그다음에 TCP를 다루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물론 그리고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있잖아요. 저 제일 위에 레이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거기다 뭐 또 여러 코딩을 걸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체크해서 또 거기서 일종의 뭐 ARQ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안, 인터넷 보안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보내는 메시지가 정말 시큐어하게 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앱이 어때요? 어떤 암호화하는 방법을 써서 암호화해서 보내면 되죠. 제일 간단한 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아래아 한글로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걸면 되죠. 또는 PDF로 바꾼 다음에 패스워드 걸어서 이메일로 보내면 그게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여러분이 암호화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ARQ인데 하이브리드 ARQ라고 돼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뭐냐면 포워드 에러 커렉션과 기존의 ARQ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 컨트롤, 에러 커렉션도 되는 ARQ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ARQ를 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ARQ 힘들잖아요. HARK 이렇게 HARK라고 해요. HARK 좀 길게 HARK 이렇게. 근데 뭐 짧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학학 이래서 참 어려워요. 어쨌거나 어떤 사람은 할크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ARQ를 하는데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에크뿐만 아니라 네크도 보낼 수 있게. 이건 뭐냐면 수신은 했는데 헤더를 굉장히 강력한 코드를 걸어가지고 보내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헤더는 딱 받았어요. 근데 본문은 좀 약한 헤더보다는 약한 에러 컨트롤,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 되도록 해놨는데 그걸 열어서 뭐 하다 보니까 에러 디텍트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받긴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 다시 보내줘. 라고 빨리 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크만 쓰면 어떻게 돼요? 에크만 쓰면 타임아웃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백도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 컴바이닝 이런 방법인데 이건 말했지만 이 forward error correction과 ARQ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 방법을 사용하는 뭐 체이스 컴바이닝, 그러니까 뭐 컴바이닝을 사용하는 컴바이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용어가 좀 헷갈리게 돼 있지만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내가 받은 여러 신호들을 합치는 방법이라는 뜻에서 컴바이닝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체이스 컴바이닝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ARQ를 쓰면 패킷을 내가 하나 보냈는데 그렇잖아요. 걔가 문제가 있어서 뭐 넥을 보내거나 아니면 타임아웃이 돼서 다시 오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보낸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카피가 약간 노이즈가 섞여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SNR을 맥시마이즈하는 맥시멀 레이셔 컴바인이라는 방법을 쓰면 둘 다 unreliable한데도 결합하면 릴라이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네트워크 관련돼서 논문을 오래전에 쓴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뭐 인포콤이라는 철자도 인포콤이라는 데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을 사용하는 소프트 컴바이닝 방법으로 뭐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 뭘 잘할 수 있다. 멀티캐스트 관련된 거였어요.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안 쓴 것 같죠? 쓴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크리먼탈 리던던시라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의 본래 데이터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에러 컨트롤 코드 중에서 포워드 에러 컨트롤 코드 중에서는 요건 그대로 두고 패러티만 붙여가지고 에러 커렉션, 디텍션뿐만 아니라 커렉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패러티를 붙였어요. 근데 에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좀 더 강력한 패러티를 내가 붙일 수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요것만 보내는 거예요. 이 전체를 안 보내고. 그러면 받은 녀석은 아까 요만큼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새로 요만큼 왔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뭐 노이즈 데이터지만 패러티도 노이즈 패러티 비트가 왔지만 얘가 강력하기 때문에 얘를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크리멘탈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패러티를 긴 패러티 중에서 조금만 보낸 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크리멘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모라는 것은 뭐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라는 뜻이었고 이 와이파이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는 기술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안테나를 쓰면은 우리가 다이버시티 게인을 얻거나 멀티플렉싱 게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통신 시간에 배우니까 여러분이 그냥 마이모라고 하면 멀티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멀티플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효과로는 다이버시티 게인을 얻거나 멀티플렉싱 게인을 얻거나 이 둘 다 절충한 게인들을 얻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더 빠르게 더 릴라이블하게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저 방법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뭐 피지컬 레이어라든가 뭐 셀 플래닝 그다음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제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제가 9.0 할 때 셀룰라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와이어리스 구간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고 와이어드 구간은 코어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LTE에 대해서 전체 큰 빅픽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트워크 입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랜과 코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피겨 9.3이고 교과서에서 가져왔어요. 여기서 보면 헥사곤들이 있죠. 헥사곤들인데 여기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요게 뭐 예를 들어서 SKT의 LTE 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SKT의 LTE 망이고 예를 들면 요게 예를 들면 잠깐만요. 요게 예를 들면 뭐 KT의 망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KT의 망이라고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 셀에 들어 있고요. 핸드폰을 딱 들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이 무선망을 통해서 기지국에 우리 신호가 가죠. 또는 무선망을 통해서 기지국에서 여러분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신호가 오죠. 자,
그러면 기지국이 신호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그렇잖아요. 통화를 하느냐, 뭐 데이터를 보내느냐, 어떻게 되든 간에 IP 네트워크니까 패킷이겠죠. 이 패킷이 어디로 전송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라우팅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기지국이 어디 연결돼 있어요? 코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와이어드망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지국까지 갔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 친구가 받으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 와이어리스로 보내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정부로부터 프리퀀시 밴드를 또 할당받아 놨어야 되죠. 예, 물론 이제 놀랍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SKT가 예를 들면 2G 때부터 받아놨는데 가입자를 더 이상 안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걔를 예를 들면 정부랑 계약서를 자세히 봤더니 반드시 뭐 2G랑 쓸 필요 없고 뭐 모든 사용자가 더 이상 안 쓴다고만 허락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것을 뭐 그 미래의 표준을 위한 밴드로도 쓸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와이어리스 백본을 위한 프리퀀시 밴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날리면 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와이어드 망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로 보내서 그렇죠? 여기가 이제 뭐 데스티네이션이죠. 여기가 소스고 예를 들면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기지국까지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기지국이 전파를 쏴가지고 데스티네이션이 신호를 수신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먼저 엔드 유저와 연결이 되고 하지만 기지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은 그 다음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코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랜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지 않고 우리 책은 주로 이제 와이어드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하시던 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코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LTE의 4G LTE의 코어 네트워크는 EPC라고 해요. 이 C가 코어 네트워크의 그 코어예요. 코어. 이름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EPC가 그냥 코어 네트워크인데 이름을 붙였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코어 네트워크라고 안 부르고요. Evolved, Packet Core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2G에서 3GPP가 죄송합니다. 2G가 아니라 3G를 위해서 WCDMA라는 표준을 만들었는데 얘의 코어 네트워크는 뭘 썼다 그랬어요? GSM 코어 네트워크를 그냥 쓰자 이렇게 했었죠. GSM 코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는 그 보이스 트래픽을 위한 네트워크였어요. 코어 네트워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올 IP로 가자고 하는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 코어 네트워크를 새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 IP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이 코어 네트워크에 보면은 여기 GW는 게이트웨이예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뭐가 생각나요?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P 게이트웨이 또는 PDN이라고 많이 돼 있는데 이 PDN 게이트웨이가 사실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S 게이트웨이라고 돼 있는 얘는 PDN 게이트웨이와 연결이 돼 있어서 얘 입장에서는 사실 일로 보내면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얘가 게이트웨이예요. 그 다음에 그럼 좋아요. 뭐 인터넷과 연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예.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올 IP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셀룰라 이동통신에서는 이 레이어 1이 굉장히 원투가 중요하잖아요. 피지컬 레이어가 매우 챌린징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코어디네이션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야 잠깐 지금 채널이 다 열악한데 우리 순서대로 쓰자고 하면서 한 명이 컨덕터가 너부터 쓰고 그다음 너부터 쓰고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그런 커맨드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커맨드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는 어떤 유저에게 전할 뭐 이메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사용하는 정말 데이터와 그래서 이제 유저 플레인과 그다음에 이 코어디네이션 알겠어요? 코어디네이션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컨트롤 플레인 이렇게 나눴어요. 이 플레인이라는 것은 그냥 뭐 면이지만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망에서 정보가 흘러 움직이는 어떤 곳. 그래서 그게 면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플레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집인 거예요. 그렇죠? 1층에서는 막 애들이 뛰어놀고 있고 2층에서는 애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들이 앉아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플레인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가는 시그널은 어떻겠어요? 이 컨트롤 시그널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실선으로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유저 플레인이라고도 불러요. 예. 그다음에 대시트 라인으로 돼 있는 게 컨트롤 플레인 시그널이 가는 경로인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기지국에서 지금 어디요?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MME라는 곳으로 간 다음에 또 점점점해서 또 어떤 기지국으로 가죠. 참고로 이 노드 B는 LTE망의 베이스 스테이션을 LTE망의 망을 지원하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뜻으로 확실히 쓰기 위해서 이 노드 B라고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보면 그래서 MM이라는 녀석이 뭔가 컨트롤에 관련된 트래픽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 실선은 뭐예요? 아, 이 게이트웨이들이 이 유저 또는 데이터 플레인의 패킷들을 라우팅하고 뭐 트래픽 트래픽 매니지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했지만 이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과 연결되는 건데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을 보내요. 그런데 소스도 예를 들면 SKT 유저고요. 데스티네이션도 SKT 유저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게이트웨이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같은 사용자면은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죠. 맞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타고 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로 나눌 때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모듈레이션 스킴이라든가 아까 봤던 하이브리드 ARQ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코어 네트워크는 올 IP 네트워크를 지향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뭐 이런 인터넷망으로 컨트롤 정보가 갈 필요가 없어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이 코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이 스위치들 이런 것들을 그룹핑을 해가지고 두 개로 쪼개놨다. 컨트롤 플레인 또는 유저 플레인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플레인이라고도 한다. 요거를 잘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코어 네트워크의 요 네 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서빙 게이트웨이라고 돼 있어요. 서빙 게이트웨이. 그래서 서빙 게이트웨이는 기지국과 바로 붙어 있는 거죠. 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뭐 같은 회사 가입자들끼리 트래픽을 주고 받는데 괜히 뭐 다른 데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받는 녀석은 있어야 돼요. 그게 밖으로 인터넷으로 가든 말든. 그런데 안 가는 것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특히 가는 녀석들은 어때요? 정말 인터넷으로 가야 되니까 IP 패킷 레이어 3, 4, 더 인터넷의 프로토콜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P 게이트웨이 또는 PDN 게이트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커넥트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요 S 게이트웨이가 인터넷과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저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플레인과 관련돼 있는 게 이 부분인데 모바일 매니지먼트 엔터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이게 뭐 복제폰이냐 아니냐, 남의 걸 도용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느 쪽 S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야 되느냐, 뭐 핸드오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등등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SKT 사용자라면은 SKT 사용자로서 제가 얘를 들고 다니다 끌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기 전에 어때요? 여기 T맵을 켜가지고 목적지 설정을 한 다음에 한번 뚝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꺼버리죠. 안 그러면 계속 주고받아요. 실제로 여러분 데스티네이션 설정을 딱 하잖아요. 목적지를 T맵에서.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끄더라도 이미 정보는 다 받아놨어요. 어디에 그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못하는 것은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딱 이 코스로 난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알았으면.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다가 간혹 길을 잘못 들 수가 있죠. 고속도로는 안 그렇지만 잘못 들면 재빨리 키지 않으면 지도가 안 나타나요. 갑자기 없어져요. 아무것도. 예, 주의를 하세요. 어쨌거나 그럴 경우에 제가 그러면 포항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잡힌 위치 이런 건 어디 저장되겠어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 들어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뭘 보내려고 해요. 그럼 타고 왔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지국을 셀렉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컨트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더 인터넷과 바로 연결 안 돼 있는 거예요. 얘는 패킷 게이트웨이고.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자기 내부적으로 이 4G 표준이 뭔가 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분리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얘는 아마도 어떻겠어요? 기존에 그냥 더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게이트웨이 장비들로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자, 뭐 그런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이그젬플을 주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그젬플인데 그럼 핸드오버가 일어날 때 핸드오버라는 것은 셀에서 다른 셀로 모바일 유저가 모바일 스테이션이 이동할 때 어떻게 컨트롤 시그널을 주고받고 어떻게 그러면 데이터를 리다이렉트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코어디네이션 하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이그젬플을 지금 하나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보면 예를 들면 SKT 유저들 유저망 내에서 일어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는 SKT 유저인데 내가 어떤 지역에 가면 5G가 안 되고 어떤 지역에 5G가 되면은 서로 다른 표준들 여기서는 라트라고 해야 되겠죠. LAT 물론 같은 3G인데 디퍼런트 라트도 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CDMA 2000와 WCDMA는 둘 다 3G 표준이지만 서로 다른 라트죠.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핸드오버도 보면 예를 들면 여기도 있지만 인터 LTE 핸드오버. 그러니까 LTE 간의 핸드오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T와 K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는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라마다 다른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어때요? 이것도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SKT 유저다, KT 유저다, LG 플러스 유저다라고 하면 외국 해외에 가면은 어느 나라 가면은 뭐 뭘로 잡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제 같은 LTE인데도 서로 다른 회사의 망을 사이에서 핸드오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좀 전에 말했듯이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가 다를 때 핸드오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언뜻 생각하면 3G 폰인데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보통은 어때요? 그 핸드폰 안에 그 이전 표준들이 서포트 되도록 최대한 넣어놓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인터 라트 핸드오버를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여러분이 소비자로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별로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성도가 높아지고 오래오래 있고 그러면 이제 회사로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그 줄어든 불확실성을 가지고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다. 코어 네트워크가 저렇게 유저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으로 나눠져 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피지컬 레이어 관련된 사실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 레이어 1, 2 관련된 얘기들을 할 텐데요. 제가 우리 교과서가 너무 부실해서 제가 요 지금 누르면 유튜브가 뜨는데요. 여기 보면 LTE라는 이름으로 이걸 어떻게 네, 채널 이름을 LTE로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인디아 계통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인도인지 모르겠지만 영어 억양이 약간 이제 그쪽 범인도 계열 억양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잘 돼 있어요. LTE에 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것만 눌러봐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많이 이해가 갈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딱 느낌이 뭐예요, 이게? 네, 이게 지금 FDD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frequency division, duplexing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물론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LTE는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지금 이 강의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 설명도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TS가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이미 표준이죠. 그러니까 릴리스 썸띵의 릴리스 몇 번 안에 있는 또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6.847이라는 문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업링크, 다운링크 듀플렉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헬프 듀플렉싱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느 한 방향만, 그러니까 서로 TRX인데 한 방향만 통화할 수 있으면 헬프 듀플렉싱인데 언뜻 생각하면 뭐 FDD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싶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예. TDD도 좋을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다운링크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업링크 20, 다운링크 20 이렇게 나눠 놓으면 내가 전체 토탈 40인데 다운링크를 풀리 유틸라이즈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40메가를 통째로 받았으면 제가 최적화를 잘한다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고 했어요. 최적화를 잘한다면 언제나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안 나눠져 있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내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사감 교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논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학생 기숙사와 연구원 기숙사를 반드시 분리해서 몇 동은 학생 기숙사고 몇 동은 연구원 기숙사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저 아파트들이 기혼자 숙소였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면 못 들어갔어요, 무조건. 그래서 기혼자 숙소와 기혼자가 아닌 학생들의 숙소를 반드시 분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예전에 분리되어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새로 총장에 뭐 출마하신 분이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공약에 뭘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존과 차별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우리가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안 되어 있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 서비스와 리소스의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합해서 다 허물겠다. 그래서 학부 기숙사, 대학원 기숙사 벽을 허물겠다. 뭐 기혼자, 미혼자 기숙사 벽을 허물겠다. 벽을 허물다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미혼 학생이 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남학생 기숙사와 여학생 기숙사를 벽을 허물자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사감일 때 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21동인가요? 제일 큰 건물 학부생들 1, 2학년 들어있는 RC라고 하는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게 있었는데 히스토리를 얘기해주면 그게 여학생 기숙사로 만들어졌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학생 그 학부생과 대학원생만 사용하도록 처음에 우리 모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는 이제 남학생들의 반발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기숙사 제일 좋은 기숙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기숙사 동들도 리모델링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사감 교수셨던 여사감 교수셨던 이제 권모 교수님과 제가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신임 총장님을. 총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남학생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총장님이 그럼 1, 2학년 넣읍시다. 신입생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3, 4학년들은 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 박사는 그러면 저기 다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적 순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조 박사 그러면 폭동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지금처럼 굳어졌어요. 성적 순으로 알 수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아마 제 화형식을 200번 더 하지 않았을까. 비교를 만들어서 그렇죠. 자 어쨌거나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칸막이를 드러낼 때는 최적화를 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뭐 마다가스카르 영화에 보면 이제 동물원이 나오죠. 뉴욕 동물원. 뉴욕 동물원이 어때요? 우리들이 다 칸막이가 쳐져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를 칸막이를 다 허문다고 해보세요. 동물원 칸막이를.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다 없앴어요. 사자가 어슬렁거려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네, 사자 호랑이가 막 관람객 잡아먹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과연 언제나 최적화냐, 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최적화를 잘하면 좋은데 최적화를 잘 못하다 보면 난리가 나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잖아요.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30년 동안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져요. 그럴 때 어떤 히든 아젠다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어떤 리소스 있잖아요. 칸막이가 쳐져 있으면 자기가 범접을 못 하잖아요. 그 리소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없앱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지금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칸막이를 없애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히든 아젠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 몫인 현재는 알겠어요. 그게 정당하든 안 하든 어쨌든 다른 사람 몫인 것을 탈취하려고 여러분을 선동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을 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할까요? 군중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나치 독일의 그 나치 당에 환호하던 그 독일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에서 뭐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뭐 핵심은 업링크, 다운링크, 듀플렉싱은 FDD와 TDD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TDD는 어쨌든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하면 같은 크기의 밴드를 할당받았다면 업링크 20, 다운링크 20을 받았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토탈 40을 받았냐 할 때 컨트롤을 잘할 수만 있으면 토탈 40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거고요. 20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20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했지만 아까 그 나라의 프리퀀시 엘로케이션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10메가 10메가로 나누느니 TDD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TDD로 하면은 풀 듀플렉스가 아닌데 왜 여기다 써놨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여러분 중에 몇 명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임 디비전으로 듀플렉싱 하는 것은 풀 듀플렉스인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풀 듀플렉스는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풀 듀플렉스 예를 들어 보이스 트래픽이라고 해보세요. 보이스. 그럼 타임 디비전으로 하면 결국은 아까 말한 워키토키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때요? 우리의 프로세서가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이 타임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여기는 업, 여기는 다운, 여기는 업, 여기는 다운 한 다음에 어때요? 버퍼링을 잘 하고 그 버퍼링 된 시간이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그 라운드 트립 타임 어노잉하게 만드는 밀리세컨드 단위 있잖아요. 그것보다만 짧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풀 듀플렉스를 에뮬레이팅 하는 거예요. TDD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TDD가 풀 듀플렉스냐 해프 듀플렉스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엄밀히는 해프 듀플렉싱이지만 그렇죠? 쟤를 슬롯을 예를 들면 할당을 타임에서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잘 할당해서 어쨌든 유저가 못 느끼면 그게 풀 듀플렉싱이 에뮬레이트 성공적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TDD로 하려면 여기도 있잖아요. more complicated. 당연히 more complicated고 당연히 어때요?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그 비용이 여러분이 벌어들일 레버뉴보다 더 크면 할 만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익이 생기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리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은 이제 스펙트럼 얘기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스펙트럼 엘로케이션 입장에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들어가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업링크와 다운링크에서 레이어 1에서 사용되는 즉 이 벡터 형태로 매트리스 형태로 된 것을 정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이제 바꾸는 게 레이어 1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네. 또는 거꾸로 거기서 그럼 사용되는 게 뭐냐? 그런 거를 웨이브 폼이라고 해요. 웨이브 폼. 그러니까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웨이브 폼. 이 웨이브 폼이 3G에서는 어때요? WCDMA, CDMA 2000은 CDMA라는 웨이브 폼을 사용한 거고요. 4G, 5G에서는 OFDM 웨이브 폼을 사용해요. 그런데 OFDM도 그냥 OFDM이 있고 여러 변형들이 있어요. 4G에서는 업링크에서는 이게 업이 아니에요. 업링크 UL. 업링크에서는 OFDM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CPOFDM이에요. Cyclic Prefix를 사용하는 OFDM. 그리고 다운링크에서는 SCFDMA라고 돼 있어서 잠깐 웨이브 폼이 OFDM이라고 했으면 업링크, 다운링크 다 OFDM 계열이어야지 왜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라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A.K.A-는 뭐라고요? 네, 뭐 애경 백화점 이런 게 아니라 also known as라고 했죠. also known as. 네, 이거 안 되면 기말고사에 내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SCFDMA라는 게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는 discrete Fourier Transform Spread OFDM이에요. 다른 이름이 DFT Spread OFDM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도 OFDM이에요. OFDM인데 그냥 OFDM 웨이브폼을 만들기 전에 프리코딩이라는 걸 해요.
또는 스프레딩이란 걸 해요. 뭘 이용해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참고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은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이라든가 물론 거기선 거의 언급을 안 하시겠지만 교수님들이 디지털 신호 처리, 정보통신공학개론, 디지털 통신 등등의 수업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DFT 프리코딩을 한 OFDM이라고 보면 돼서 결국은 4G 웨이브폼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OFDM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업링크와 다운링크의 차이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큰일이에요. 지금 이걸 제가 잘못 써놨어요.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업링크가 아니에요. 이게 다운링크고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이게 업링크예요. 네, 제가 여러 번 바꿨는데 또 실수를 했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운링크. 기지국에서 이노드 B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가는 것들이 OFDM이고요. CP OFDM. 거꾸로 올라가는 게 DFT 스프레드 OFDM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요 말들은 이제 다 맞아요. 요 말들은 업링크고요. 요게 다운링크예요. 그래서 CDMA에서 OFDM으로 간 이유는 뭐 테크니컬한 이유도 있고 이 회사들 간의 정치적인 파워 게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퀄컴이 CDMA 특허 중요한 걸 다 갖고 있어서 계속 로열티를 내야 되죠. CDMA로 가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점점 이 DSP가 개량이 됐어요. 여기서 DSP라는 것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리소스 엘로케이션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프리퀀시 디비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예를 들면 할당하는 시그널의 파워를 바꿔서 예를 들면 채널의 게인이 높은 쪽은 파워를 많이 실어서 보내고 낮은 쪽은 덜 실어 보내면 어때요? 효율적이겠죠.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또는 내가 할당받은 데가 굉장히 낮은데 그러면 여기는 파워를 좀 세게 쏘고 이렇게 또 거꾸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 파워 엘로케이션 같은 걸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OFDM으로 가자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뭐 너무 복잡한 거는 디지털 통신 시간에 다 배우세요. 중요한 것은 뭐다? OFDM 웨이브폼이고 다운링크에서는 시클릭 프리픽스라는 것을 사용하는 OFDM이고 업링크에서도 사실 시클릭 프리픽스를 사용하는 DFTS OFDM이라서 얘는 그냥 떼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클릭 프리픽스라는 것을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려면은 디지털 통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저걸 쓰면 뭔가 간단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이래요. 여러분이 디지털 통신을 저처럼 피지컬 레이어 전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데 어때요? 챌린징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머리를 써서 정말 똑똑한 해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때요? 문제 자체를 바꾸는 거죠. 문제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표준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채널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리던던트한 컨트롤 정보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데이터가 적게 가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못 가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표준에서는 보면 저 문제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했지 싶으면 뭘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넣어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은사님 중에 예전에 이제 그 CDMA를 전공하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처음에 2.5세대 CDMA를 우리나라와 퀄컴이 공동 개발해서 이제 표준화 막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마일스톤을 가지고 론치를 할 거다 이랬을 때 그 교수님이 놀랍게도 본인이 CDMA 전공이셨는데 저거는 작동 안 하고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수님이 틀릴 리가 없는데 하고 봤더니 어때요? 예, 문제를 바꿨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파일럿을 잔뜩 넣어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표준이 좋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문제를. 풀리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게 표준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스 그러면 뭐 OFDM이라는 신호가 날아갈 텐데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LTE에서는 이 10ms라는 게 자주 나와요. 10ms라는 게 10ms가 0.01초죠. 0.01초. 0.01초 단위로 이 프레임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우리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예, 용어를 이런 프레임 이런 거는. 근데 프레임 안에 LTE는 또 조그만 단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서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안에 서브 프레임이 들어있고요. 서브 프레임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은 뭐겠어요? 이제 1ms 길이를 갖겠죠. 그다음에 하나의 서브 프레임은 2개의 슬롯으로 돼 있어요. 타임에서예요, 전부. 그래서 0.5ms 슬롯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슬롯이 있는데 이건 지금 시각을 그냥 나눠 놓은 거고요. OFDM 신호를 그러면 슬롯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다운링크 슬롯을 예를 들었어요. 다운링크는 CP OFDM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쪽이 또 OFDM 심볼즈라고 돼 있지만 이게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프리퀀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냐면 슬롯에 또 타임 도메인상에서 7개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그래서 요 1번 타임에 해당하는 요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옆으로 그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다운링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OFDM이니까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이니까 멀티플렉싱이니까 이거를 뭐 몇백 개로 쪼개요. 예를 들면 한 600개 정도로 쪼개요. 600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점점점인데 1번부터 600번까지 있는 거예요. 이 세로로. 이 600개를 또 어떻게 하냐면 또 12의 배수로 쪼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12개의 서브 캐리어를 한 묶음으로 하고요. 타임 도메인상에서는 한 슬롯을 한 묶음, 즉 7개의 요 OFDM 심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요 한 슬롯 타임으로 잡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생기죠. 투 디멘셔널 플레인, 프리퀀시 타임 축에서 투 디멘셔널 매트리스가 생기잖아요. 요거 하나가 리소스 블락이에요. RB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LTE에서의 RB는 타임 프리퀀시에서 어떻게 몇 개의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12개의 서브 캐리어고요.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12개의 서브 캐리어즈로 되어 있고요. 타임 도메인상에서는 하나의 슬롯이다. 또는 이퀴벌런틀리 7개의 OFDM 심볼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OFDM 심볼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OFDM 심볼은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긴 요 600바이 원짜리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얘가 600바이 원짜리 벡터 하나예요. OFDM 심볼이.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요 하나의 서브 캐리어에 해당하는 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D라고 했는데 2D 중에서 요 조그만 한 블록 있잖아요. 요거를 리소스 엘레멘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12 곱하기 7 해서 84개의 리소스 엘레멘트가 한 리소스 블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리소스 엘레멘트에는 뭘 넣느냐? 이게 매트리스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에서 말하던 그 모듈레이션 심볼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컴플렉스 넘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 넘버는 예를 들면 QPSK 심볼이다 그러면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요 4개의 점들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리소스 엘레멘트, 그다음에 OFDM 심볼, 그다음에 뭐 리소스 블락, 슬롯, 서브 프레임, 프레임 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5G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OFDM 웨이브폼을 쓰지만 단위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플렉서블한 뉴머롤로지를 갖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5G NR은 여전히 OFDM 웨이브폼을 사용하는데 4G LTE와는 달리 플렉서블한 뉴머롤로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뉴머롤로지라는 게 넘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플렉서블한 넘버라는 게 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요 리소스 엘레멘트 이런 거를 구성하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서브 캐리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럼 서브 캐리어들 스페이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간격이. 요게 다르게 막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LTE에서는 15kHz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을 갖거든요. 여기서 서브 캐리어 쓰고 스페이싱을 갖는데 예를 들면 5G로 가면 15kHz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짧은 것들도 지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600개의 서브 캐리어즈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 전체에 다운링크에서. 그런데
NR에서는 예를 들면 이것의 2배, 4배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서블한 시스템 파라메타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리소스 블락의 정의도 바뀌었어요. 리소스 블락. 한 RB가 5G에서의 원 RB는 14개의 서브 캐리 14개의 OFDM 심볼로 돼 있어요. 여기는 12개의 서브 캐리어즈는 맞는데 하나의 리소스 블락. 알겠어요? 그 4G랑 5G가 리소스 블락의 정의가 다르다는 거. 물론 요 안에 있는 요 하나를 리소스 엘리멘트라고 하는 건 똑같고요. 리소스 블럭이죠. 죄송합니다. 네, 큰일이에요. 네, 저게 울리고 나면 갑자기 모든 게 디스인티그레이트 되기 시작해요. RB고 요게 RE고. 자,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래 이걸 다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 만용이었고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4G나 5G나 아마 6G 표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어디 워크숍에 참석하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용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시작하자마자 10분 후부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놀랍게도. 포항공대 대학원 예를 들면 박사과정에서 여러분이 논문을 잘 써도 표준 관련한 세미나 워크숍에 들어가서 10분만 지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고요. 안타깝게도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축약어들을 다음 주 시간부터 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